1949년에 그때까지 계속 선생님이 지나온 과거서부터 꿈의 좌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습작 노트, 습작에다 계속 시를 쓰세요. 근데 이 시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시집이라는 시집은 다 읽으셨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틈틈이 시집을 많이 읽으셨는데 이미 내공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습작 노트에 시가 계속 쓰여지고 그 습작 노트가 한 권이 다 찼을 때쯤에서 그 당시에 같은 학교에 계시던 김기림 시인에게 김기림 시인의 지금은 작가하신 분이지만 김기림 시인에게 이제 발견이 돼요, 그 노트가. 그래서 그 김기림 시인 그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1949년에 첫 번째 시집이 나와요.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는 시집으로 이제 등단을 하시게 되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대로 화가는 되지 않았고, 자, 여기 첫 번째 진열장에는 선생님이 육성으로 녹음된 시 낭송 육성 테이프가 있고요.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이 있습니다. 여기 묘소는 어머님께서 1962년에 돌아가신 후부터 이렇게 미리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2003년도에 조병화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원래는 조병화 선생님이 아마 가운데쯤 묻히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거에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쓰신 시예요. 아주 유명한 시예요. 이 시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에는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조병화 선생님의 시입니다. 오늘 강의는 기류의 인문학 세 번째 날로 고향 문학이 세계 문학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가의 어릴 적 고향, 또 작가의 어릴 적 추억이 세계 문학을 낳은 어떤 또 뿌리였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데 그것이 결국은 작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국영방송은 괴테 탄생 100주 되는 날 아침 첫 뉴스를 괴테의 시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국민들의 괴테 사랑 일면을 엿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괴테의 소설 젊은 벨트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롯데의 생가를 실제처럼 꾸며서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으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부호는 거액을 들여 사들인 주택이 해밍웨이가 살던 집이라는 것을 알자 이는 나 혼자 개인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해서 시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 기념관이 되었고요. 또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는 독일 작가 괴테가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잠시 들렀던 것을 기념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진, 이 무진기엔 한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회사의 중견 간부가 40대가 넘으면서 어떤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서 휴가를 내고 고향을 찾습니다. 거기서 고향 친구들의 내일이 없는 그러한 가라앉은 생활을 보면서 자기도 어린 날의 어떤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여학교 음악선생하고 어떤 안개 속에서 정사를 벌이죠. 그때 그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나는 어설픈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을 누가 뺏어주기를 바라듯 그녀의 조바심을 훔쳤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나오자 한국 문단사는 대단한 환영의 빛을 보냈습니다. 왜? 문장이 아주 새로웠어요. 그 뒤에 쓴 것이 1964년 겨울, 이런 걸로 해서 본인문학상까지 받았고, 그 김승옥은 또 백병원의 그저 사위입니다. 그 뒤에 소설을 못 썼죠. 그러고 기독교를 귀의를 했습니다.
그 바로 이것도 자기 고향을 무대로 해서 작품을 냈다. 또 김영환의 모래톱 이야기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을숙도 이야기, 그걸 쓴 겁니다. 또 홍송이의 비극은 없다, 영화로도 됐죠. 김진규, 김지미, 또 최누구죠? 최무령. 이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삼각관계. 서울 물리대 동숭동이 무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일보 그 당시에 100만 원 고려 대단한 돈입니다. 그때 돈. 그래서 당선작이었습니다. 영화도 됐어. 이것도 서울 물리대 자기가 다녔던 그 주변을 갖다가 세계문학으로 하나의 만들어낸 하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근찬의 야호란 작품은 이것은 영천에 있는 홍식골이라는 마을입니다. 홍식골. 홍식골이라는 데는 경북 영천시에서 20km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을 갖다가 무대로 해서 쓴 겁니다. 이 하근찬은 태평양 전쟁과 6.25를 가장 많이 작품화한 작가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순환이대 대표적인 작품이요. 1958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죠. 순환이대 읽어보신 선생님이에요. 이것은 휴전을 앞둔 어느 날 박만도 노인은 아들한테서 전보를 받습니다. 제대를 해서 돌아온다. 옆집에 누구는 전사를 했고 옆집에 누구는 손이 없어 죽고 누구는 팔이 없고 이래서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은 멀쩡히 돌아온다는 전보를 받고 정거장으로 막 뛰어갑니다. 전에는 고개가 2개가 있어서 2번을 쉬었을 거리를 오늘은 숨 한 번 안 차고 넘어서 정거장을 당도합니다. 얼마쯤 지나자 저쪽에서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내리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만치 보니까 맨 밑에 뒤끝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짓가랑이가 바람에 펄럭펄럭 거립니다. 또 목발을 짚었습니다. 그 어쩝니까? 아들인데. 그게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오는데 작가는 잔인해서 그 동네 입구에 외나무다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나무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걸 아들이 혼자 걸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등을 내밉니다. 아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등이 엎입니다. 아버지는 한쪽 분인 팔로 아들의 한쪽 분인 다리를 꽉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다리 중간쯤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댕님이 할 일은 내가 하고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면 안 되겠나? 왜? 나는 다리가 멀쩡하니까 일걸 물어오고 아들인 너는 2 팔이 멀쩡하니까 앉아서 일하자 하는 인간관계의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근찬은 거기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 2 부자를 이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지나가게 할 거냐.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작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한번 2 부자를 떨어뜨려서 그 뇌물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걸 택하겠다고 하신 선생님. 우리 신송자 선생님은 잔인하시구나. 아주. 대체적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게 또 자기 마음이었답니다. 왜? 이 2 부자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우리 민족으로 본 거예요. 그 2 사람에게는 부자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지나가게 했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이 그달합니다. 여보게 한번 2 부자를 거기서 떨어뜨려 보지 그랬나? 그런가요? 하고서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며칠 밤을 그 일로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2 부자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작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역시 작가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기 고장을 무대로 해서
좋은 작품을 쓰신 분들은 참 많죠. 이은상의 가고파, 경남 마산입니다. 경남 마산은 이분도 고향이지만 우리 아동문학을 하는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도 마산입니다. 예. 해서 마산역에 내리면 지금도 가고파가 울려 나온다고 합니다. 전 요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만 혹시 마산 가시면 마산역에 가고파 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꼬부랑길도 만들고 또 벽화마을도 만들어서 이은상의 선생님의 어떤 그 문학적 업적을 시민들이 누리도록 또 문화의 혜택을 받도록 시에서 아마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경이 변방에 우는 새는 제주도입니다. 이분이 원래가. 제주도는 두 사람을 작가를 갖고 있는데 시 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쪽에 나오나요? 예, 저기 문충성. 그리고 산문에서는 바로 이 현경입니다. 변방에 우는 새. 왜냐하면 제주도는 변방이지요. 바로 변방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역사적 사실 속에서 소설로 한 것이 바로 현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조금은 삐딱하게 역사를 본 경우도 있어요. 예. 1898년과 1901년에 있었던 밀란을 갖다가 여기다가 버무려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더군다나 꼭 빠뜨려서는 안 될 인물, 서정주. 어디, 저분들 서정주 선생님의 선운사 쪽은 한두 번 갔다 오셨죠? 예, 전북 고창군. 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부안면, 선운리. 그 질마제 신화죠. 질마제 신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어떤 가난에 찌든 우리 결의에 가장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또 아주 질긴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의지를 이렇게 표출해 주신. 특히 거기에 자화상이라는 것은 애비는 종이었다고 시작되는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 이게 서정주입니다. 귀신과도 통한다는 것. 서정주 선생님의 시 속에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요, 그냥 소름이 돋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네, 저기 이성란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구나. 이런 신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즉, 첫날 밤입니다. 지금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쪽두리를 벗기고 초야를 치러야 되는데 남자가 소피가 매려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 옷고름이 어디에 쪘습니까? 돌벽에 쪄서 문구 가에 이렇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고 나를 잡아당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여자하고 난 못 살아고 도망을 가버렸어. 30년이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쪽을 지나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방문을 확 열어보니까 다홍치마 초록 저고리로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여보게 하니까 폭삭 내려앉았어. 초록제 다홍제로. 이런 글을 쓴 게 서정주예요. 예. 어떤 우리 여인네들의 곧고 매운 절개를 얘기한 겁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서정주 선생의 시집 속에서 신부라는 게 있어요. 신부. 예. 꼭 읽어보세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고장을 무대로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쓰신 분이 서정주입니다. 또 시에서 서정주가 있다면 우리나라 소설문학사에는 김동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무녀도. 예. 무녀도가 좀 얘기가 좀 확장되고 길어진 거라면 을화. 무녀도 뭡니까? 무녀인 엄마와 딸 랑이가 어디 예수교 아들하고의 어떤
대립관계를 그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성과 저성이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면 하나의 통로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샤머니즘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여도예요. 지금도 얘기소가 남아있어서 지금 경주에 가면은 그 문여도의 어떤 그 발상지가 그대로 있고, 또 탄생 100주년에는 어떤 뮤지컬로도 문여도 동이라는 작품이 공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정주, 김동리 문학상, 모골 문학상,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또 상금을 걸고 아마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우리 오늘 조병화의 오산 인터체인지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예, 바로 여기 선생님들 와 계신 곳이 바로 조병화 문학관이고, 오산 인터체인지에서 동으로 40리, 그리고 남으로는 부산까지 얼마예요? 1000리. 예. 그 뒤에 저 오산 인터체인지 있죠? 어느 선생님이 좀 나와서 한번 낭송을 해주실까요? 오산 인터체인지. 자, 그럼 한 손을 짙은 안개가 잡는다. 넌 나무로 천리, 난 동으로 40리. 산을 넘는 저수지 마을, 삭지 않는 시간 삭은 산천을 돈다. 푸른 백막의 연처럼 푸른 눈 긴 다리, 안개 속에 초조히 떨어져 서 있고, 허허 들판 작별을 하는 말도 무용해진다. 어느새 이곳. 자, 그럼 넌 나무로 천리, 난 동으로 10리. 40리. 예, 예. 잠깐만요. 너무 떨어져서 이걸 하셨어요. 조금 가까이서 해야 되는데. 어느새 이곳. 자, 그럼 넌 나무로 천리, 난 동으로 40리. 여기 인터체인지에서 여기가 동으로 40리랍니다. 나무로 천리. 이건 부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어떤 수명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얘기예요. 아, 나는 이제 조금 남은 거야, 40리. 꼭 여기 오산, 그 거리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젊은이여, 자네는 아직도 천리가 남았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얘기해요. 저 오산에 가면은 조석구 선생이, 거기도 조씨구만. 오늘 조씨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조석구 선생의 오산역에서라는 게, 그 역에서 내려오면 시비가 크게 서 있습니다. 아주. 예. 전 오산 인터체인지에 조병화 선생님의 오산 인터체인지가 하나 세워졌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좋잖아요, 시가. 이 양반이 53권의 시집을 냈으니까, 맨 마지막 시집이 뭡니까? 남은 세월의 이삭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사인을 받은 게 있었는데, 오늘 갖고 올까 하다가 너무 또 좀 뭐한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그분하고 사랑이 가기 전에 등 해가지고, 바로 그 많은 시 속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오산 인터체인지. 우리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대표작으로 여기서 뽑은 게 오산 인터체인지 있고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한번 낭송해 주실 선생님이요. 이왕 조병화 문학관에서 하는 낭송이에요. 한번 나오세요, 누가. 네. 남자 선생님 어디? 남 선생님 어디 나오세요? 예.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서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목, 아름다운 손, 서로 다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인생 그리하더나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세. 실로 스스로 쓸쓸한 투쟁했으며 스스로 쓸쓸한 노래였으나 작별을 하는 절차를 배우며 사서 작별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서 작별을 하는 말을 배우며 사서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정, 아름다운 마음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사서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인생은 인간들의 우리 서로 마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사세.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이것은 오늘 처음 나오신 선생님 속에서 한 분 좀 모시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셔서 그냥 전체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어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세요. 새로 남은 시술례입니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날을 생각지 않기로 한다. 낙엽이 지는 하늘가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 초조하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가까이 가는 곳에 낙엽이 진다. 아, 나의 육체는 낙엽 속에 이미 버려지고 육체 가까이 또 하나 나는 슬픔을 마시고 산다. 비 내리는 밤이면 슬픔을 디디고 돌아온다. 밤은 나의 소리에 차고 나는 나의 소리를 비비고 나를 샌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처음 나오셔서 낭송하시는데도 참 아주 잘해 주시는데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 같이 어울리는 것, 이 가을날, 또 문학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 장소가 조병화 선생님이 어떤 혼이 서린 곳,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한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것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분만 더 제가 한 작품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작품은 이 정도로 하고요. 동화를 쓰는 권정생 선생의 몽실언니, 아마 선생님들 다 읽어보셨고 또 드라마도 아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참 생애 자체가 아주 푸르하셨네요. 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는데 6남매인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어머니는 노동판에 나가시고, 아버지가 청소를 하다가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뒷뜰에다 말렸어요. 그 속에서 권정생은 자기가 읽을 만한 것을 찾아서 독서를 하기 시작하고 글을 깨우친 분이에요. 해방이 되자 전부 그래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낫겠지 하고 왔는데 실제 그렇지를 못해서 전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날을 거지 생활을 해가면서 당도한 곳이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저녁 무렵에 며칠을 굶었는데 종소리가 들려요. 그 종소리를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일찍교회. 목사님 보고 떠돌던 사람인데 걷어주시면은 제가 종주를 열심히 치겠습니다. 하루 3끼만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문간방에 자기가 기숙을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다음엔가요, 기독교 사상에서 동화를 공부를 하는데 50일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보리쌀을 냄비에다가 2홉을 끓여갖고 3등분을 했어요. 아침에 1등분을 먹고 점심에 1등분을 먹고 저녁에 1등분을 먹으면서 50일 동안에 쓴 게 강아지 똥입니다. 강아지 똥을 저 레스토랑에 앉아서 칼질해 가면서 썼다면 그나마 떨어졌을 거예요.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영혼을 불살라가면서 쓴 것이 강아지. 그 강아지 똥은 자기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는 강아지가 갖는 똥이에요. 지금 모두를 더럽다고 하고 피해가는 똥이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 똥이 썩어서
그 이듬해 뭘 피웁니까? 민들레를 피우잖아. 그게 권정생의 사상이에요. 그게 됐어요. 시상식에서 오라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추운 날 옷을 그냥 꺼내보니까 별게 없어요. 옆집에서 걱정이 돼서 자네 뭐 입고 갈라나 해서 바지도 벗어주고 위에 것도 벗어주고 해서 바지를 3개를 껴입고 위에 걸 3개인가 끄지고 입고 가니까 뭐예요? 눈사람 같아. 근데 실제 가보니까 난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이 난 게 그냥 땀만 줄줄. 간신히 시상식을 마치니까 심사위원이 이제 공식적인 건 끝났으니까 그만 가보게. 그 말이 하느님 말씀보다는 더 반갑더래. 그랬던 권정생. 평생 결혼도 못하고 어릴 때 자기가 영양실조로 걸렸던 폐결핵을 평생 앓고 그러면서도 동화를 쓰시고 가십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작가로서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신 바로 권정생의 몽실언니도 바로 이 노르실은 임동군 일직면 지금 안동군 일직면 그 소재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몽실언니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섬진강은 김용택이고 문충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바다고 박제삼 매년 열리고 있는 사천의 박제삼 축제는 이것은 자기가 어디입니까? 사천 땅 삼천포 이거고 오정의 중국인 거리 인천이고 다 자기의 어떤 고장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써서 인정을 받고 우리 한국 문학사를 빛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장 발붙이고 있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문학이 세계 문학이다. 이것은 비단 문학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국은 가까이 모든 게 있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경기 포럼에 문학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널려있는 어떤 삶의 이야기 찾기라고 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눈여겨보는 사람하고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눈여겨봤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고향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땅의 모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조금 확대 범위를 넓히자면 이 분단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유현종의 뜻 있을 수 없는 돌멩이 같은 작품은 아주 뛰어났어요. 그 철조망을 지키는 병사입니다. 철조망 너머에 차돌멩이가 있어요. 그 차돌멩이를 본 순간에 자기 어머니 생각이다. 자기 어머니는 곤보예요. 손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권총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 중이가 정전 위반이다 이거예요. 철망을 넘은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던 역시 인민군의 쫄병이 그 눈치를 보고서는 돌멩이를 집어서 주지요. 그래서 한치에 서로 침범도 없이 주고받았다. 그걸 가지고 오지. 부대에서 애지중지 여기니까 모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휴가를 맡아왔어요. 삼촌이 휴가에서 오니까 건빵이도 있나 하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 돌멩이만 있어. 화가 난 조카가 그걸 집어 던져버려요. 아유, 이게 없어졌거든, 돌멩이가. 어디다 버렸냐? 저 시궁창에 버렸다. 그래. 시궁창에 들어가서 허벅지까지 오는 물을 헤치면서 그걸 찾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금반지가 빠졌나봐, 보석이 빠졌나봐, 모두 얘기하죠. 나중에 찾아 나왔는데, 돌멩이네, 미친놈이구만. 휴가를 마치고 가면 여동생한테 그 차돌멩이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 여동생은 또 오빠가 쥐어준 차돌멩이를 꼭 감싸줍니다. 그리고 편안한 기차 속에서 잠을 이룹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 이걸
얘기한 게 뜻 있을 수 없는 이 돌멩이.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달아주는 것, 이게 작가입니다. 의미 없는 생활에 우리가 뜻을 가지고 항시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건 꼭 작가만이 아니고요. 하루에 삶 보세요. 아침에랑 똑같고 이러지만 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래도 이 연세까지 모두 행복하게 지내신 분. 이것도 하나의 고향 속에 세계가 있다 하는 얘기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선생님들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